두 선비가 우국 총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고.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선비와 함께합니다. 얼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제가 얼쑤 했는데 그러면은 절시구 아이고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할게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더위를 먹었나 봐요 제가.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기간 전국 구상과 민생 행보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야당은 증시 폭락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당장 휴가에서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돌아올까요? 일단은요. 그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서 계좌가 퍼렇게 멍든 분들께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쓰립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7년에 문 대통령 휴가 가기 직전에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안 하고 그냥 휴가 갔거든요. 2019년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쏘아 올렸는데 그때도 휴가에서 뭐 급거 돌아와서 NSC를 주재한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지금 주가 폭락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에 걸쳐서 17.5%가 하락했어요. 대단히 중대한 상황인 것은 맞는데 대통령께서 어디 해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통영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보고받고 있을 거고 뭐 일정한 지시도 하고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휴가에서 복귀를 하라고 하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기 바란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전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했냐면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고 폭락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뭐 전에 뭐 또 전 정권 탓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휴가까지도 저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지 대통령실 직원들도 휴가를 갈 거고 또 나름대로의 국무위원들도 나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일만 합니까? 사람이 머리를 식혀야지 시키는 과정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리프레시가 돼야지 또 의지도 불타오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재충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휴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국무위원들도 갔다 와야지 그래야지 다녀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 계속해서 이제 일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저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야당은 이 정도의 뭐 논평도 못 냅니까 사실? 그러면 대통령 뭐 야당이 아이고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박수 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금요일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주셨는데 금요일 날 빼셨습니까 주식? 못 뺐습니다. 안타깝네요. 극성 민주당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근데요. 윤 대통령 휴가를 갔지만 아마 정책실장인가요? 누구는 급히 복귀해서 지금 이 급락 주식시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당연히 지금 그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중동의 정세도 대단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빈틈없이 체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금 여당은 오늘 아침 9시부터 뭘 하냐면은 TMF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대통령은 휴가 중이지만 우리 국정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긴급 복귀를 했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 통영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을 격려했는데요. 이 자리에 정책위 의장을 사퇴한 정점식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왜요? 거기에 노래 제목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왜냐면 평소 같았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상당히 어떤 뭐랄까 핫한 사람이 됐잖아요. 언제 또 정책위 의장이 물론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렇게 화두가 되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사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실 친한가 뭐 친윤의 구도에 있어서 필요 없는 갈등이 사실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화제가 또 이어지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이걸 보고 좋게 생각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런 뒤끝을 보여주시는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그 사퇴를 하실 때도 그게 뭐 사퇴 기자회견까지 할 일입니까? 뭐 당대표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무슨 의총에서 추인이 될 후임 정책위 의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표결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정말 그야말로 필요 없는 어떤 갈등과 긴장 관계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정말 이 급박한 이 주식시장도 지금 혼돈인 상태에서 필요 없는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금투세 민주당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필요 없는 너무 어떤 논쟁의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정점식 의원이 왜 거기서 나왔냐면요. 네. 거기가 자기 지역구예요. 아하. 통영 고성이 본인 지역구인데 그렇군요. 아니 대통령이 휴가를 와서 지금 통영시장에 왔는데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콧배기도 안 붙이면 그거야말로 이제 뒷그리는 걸로 오해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뭐 대통령이 사퇴를 시켜서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 아니냐 이런 뭐 구구한 억측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지역구 의원이 동행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은 그거야말로 대통령과 당의 틈바구니를 벌려놓기 위한 호사가 될 억측이다. 억측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인재 영입비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원내대표도 TK고 정책위 의장도 TK고 이 수도권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TK 인사들로 채웠느냐 뭐 이런 얘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상세하게 한 명 한 명씩 뭐 고론하는 거는 네.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큰 틀에서 조금 정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개파 안 만든다고 하고 뭐 네. 그 개파 천성적으로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조각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개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완벽주의 같이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개파라는 것이 꼭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내에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으면 네. 서로 견제하는 거고 의견을 또 조율하는 과정이어야지 그런 과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근데 이 개파 간에 공천을 갖두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막 싸우는 집안 싸움을 하는 모습이 안 좋은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개파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조각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조금 정치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네.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한동훈 그 당대표 주변에는 조금 정무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구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인재영입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인재영입 상설적으로 한다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 양성해 나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건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역적으로는요. 네. 한동훈 대표 본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뭐 서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TK에 비록 뭐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다 있다고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 본인이 이제 수도권으로서 네. 충분히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네. 이거 상설화하는 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네.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병폐가 네. 총선이 한 6개월 나오면 그때부터 어디서 막 사람을 찾아요. 난리가 나죠. 사실은 평소부터 이렇게 관찰하고 좋은 분들 있으면 꾸준히 접촉하고 모셔오고 또 정당에 착근해서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인재 영입에 상설화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건 있어요. 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재는 예. 영입하는 것보다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 그러니까 인재를 모셔와 놓고 적절한 곳에 배치를 못해서 나중에 공천도 못 받고 떠돌이가 되는 분들이 양당에 다 존재합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그 사람하고 기억이 날 만한 분들도
한 8년 동안 양당의 자리를 못 잡고 뭐 그러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리미리 당에 모셔와서 무슨 뭐 지역위원장도 맡기고 혹은 뭐 당협위원장도 맡기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축해 가는 것이 과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각조각 흩어진 개파 정치. 아. 죄송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개파 얘기도 하셨구나. 조각조각 흩어진. 그 모아서 개파를 개파는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 중심의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치나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흩어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분화는 당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집단과 네. 조금 더 현상을 유지하자는 집단 간의 차이로 봐야지 사람 중심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게 예.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년 9월에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면 네.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공천을 염두에 두고 사람 중심으로 몰려드는 그런 개파 분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은 어떤 이재명 대표 위주의 일극체제는 형성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 일극체제 저는요 이 말만 좀 바꾸면 네. 압도적 지진 거예요. 누구나 그거 다 부러워해요.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뭐 팬덤 생기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네.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제가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 받는 거는 네. 그 본인이 어쨌든 간에 성과를 보여준 거지 본인이 막 계속해서 저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해도 이 결과물이 없으면 지지받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처럼 투표율 한 20%대 나오면서 90% 가까이 받는 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뭐 그거 안 부러워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난 건가요? 제가 이제 조각조각 네. 흩어진 표를 모아서 전당대회 1위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PD님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저런 노래 뭐야? 네. 박남정 씨 노래인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0%대 득표율을 보이면서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원 투표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흥행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호남 표심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 대표가 뭐 이재명 후보가 많으니까 이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뜻대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 당심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를 하는 것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번에 호남 투표를 거치면서 저는 지지와 동시에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봤을 때는 90%나 뭐 80%나 무슨 차이가 있냐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 그 교체의 적임자인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총선 이후에 자꾸 이제 계속되는 어쨌든 탄핵 절차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또 제표결에서 또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폐기되고 네. 그리고 어떠한 법안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과물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방법을 찾아내서 돌파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고성 메시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 김두관 후보는요. 친명계 모임을 신군부 세력인 하나에 빗대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김두관 후보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싶어요. 지금 전국을 열심히 다니면서 네. 계속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샌드백처럼 얻어맞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네. 그 전당대회장에서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면은 강성당원들이 그렇게 야유를 하고 심지어 뭐 욕설도 하고 그래요. 이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일극체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체제가 아닐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극 생태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요. 네. 비명은 거의 다 멸종하다시피 해서 지금 보호해야 되는 천연 기념물이 된 신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는 쌓이고 쌓여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다만 그게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호남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사실은 호남의 민주당 원표심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을 것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돌려서 표현했더라면은 이것보다 득표율이 더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네. 김두관 후보를 찍으려다가 이거 하나회는 좀 너무 나갔다. 이러다 보니까 또 대거 기권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저는 대체로 동의하고요. 뭐 예.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제를 해야지. 아무리 김두관 후보가? 본질이 좋아도 이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특히나 광주 가서 하나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검찰이 이재명 후보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면서 왜 이렇게 늦게 통지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부위원장님. 저는 이건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신 기록을 이제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저는 이게 별건 수사에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통신 기록 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별건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예. 수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폐기를 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사실 검찰의 이 디넷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수사에 필요하잖아요. 요즘 네. 통신 기록이. 거기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00명 정도를 이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가지고 이것을 2번 정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3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 되지만. 근데 그러면 2번을 연장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핵심 피의자라든지 뭐 테러범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한 통신 기록을 조회한 3,000명이 다 이런 핵심 피의자는 아니잖아요. 이 중에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핵심 피의자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증거인멸할 거. 그리고 식당 주인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찰까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려되는 지점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얘기해 이거 보시죠.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요.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이게 통신 기록 열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라고 해서요.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어떤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통신 기록을 보통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요. 그 통신 기록을 뽑으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나와요. 010-1234-5678 이렇게 나오면 그게 누군지 그 통신 기록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010-1234-5678 뭐 010-2345-6789 이렇게 있는 쭉 번호들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통신 이용자 네. 정보 제공. 이게 이제 과거에 2021년에 논란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 사후에 통보해 준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국회가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이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조항을 만듭니다. 그때 여야 합의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정한 기한이 3개월씩 2번까지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네.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합해서 7개월이죠. 예. 이번에 1월 4일에 조회를 하고 8월 2일에 통지가 됐으니까 그 7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논평을 내가지고 이거 왜 7개월 만에 통보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219명이 찬성을 해서 민주당도 대거 다 찬성하셨어요. 법을 같이 만들어 놓고 왜 7개월 만에 통보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이거는요. 예.
그 우리가 금융 계좌를 들여다봐도 보통 유예 기간을 가득 채운 다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누군가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을 때 그게 그 핵심 피의자한테 다시 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채워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실무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000명이 그러면 다 그런 대상이냐? 그 중에 초등학생도 있다니까요. 식당 주인도 있고. 그거를 하나 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요? 전화를 했대요. 네. 그런데 하는 말씀이 거기 전화번호 있거든요. 문의처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이 전화해가지고 뭐 연결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찰이 3,000명이 정말 3,000명인지 더 됐는지 덜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고 문자 보냈으면 이 정도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번에 이 통신조회가 명예훼손건과 관련해서 그 피의자들의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다 그냥 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반부패 수사 일부가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자체가요.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그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녹취록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문자 메시지 인증샷을 올렸잖아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 딱 두 가지만 지금 검찰이 받아본 거예요. 그럼 아까 초등학생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아봤기 때문에 검찰은 초등학생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7개월을 채워서 통보를 한 거고 이거는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게 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녹취록 사건은 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끝났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지만 사실은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했던 희대의 선거 사범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치권의 누구와 혹시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그거를 뭐 어떤 특정한 그 언론인들의 통신 기록을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봤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입자 정보 확인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야당의 호들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통신 조회라는 게 영장 없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가입하고 해지한 날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3,000여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평가라고. 물론 통화를 한 사람이 10번만 하루에 하더라도 한 달만 돼도 뭐 300통 여러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김만배 신앙님 씨 관련된 게 작년 9월이잖아요. 근데 또 올해 1월 4일에서 5일경으로 이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 정도의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은 또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거의 결과를 뒤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명예훼손으로 하는 게 맞나? 공직선거법으로 이것은 수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못했잖아요. 어제 임시국회 첫날인 8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요. 이거는 제2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와 기업의 문제로 환원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근로자 대 근로자의 문제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2022년 기준으로요. 노조 가입률이 한 13.1%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요. 노조 가입률이 36.9%나 돼요. 근데 그 30인 미만 사업장 많은 근로자들이 계시는 그런 작은 사업장들에 가면 노조 가입률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노조가 많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대기업이 그 손해를 그냥 떠안고 있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협력업체 다 전가를 하고 예. 결국에는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 나빠지거나 혹은 심지어 일자리를 잃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즉 전체 국민, 전체 근로자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즉 민주당의 이 노란봉투법은 상위 10% 근로자만을 편드는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일부러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만 처리한다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이제 어떤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쉽게 말해서 진짜 사장 나와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일을 시키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 대기업이 있고 그 가운데 중간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을 놔두고 이 플랫폼 노동자, 파견 노동자, 영역자 그러니까 이 불볕 더위에 1시간을 뼈 빠지라 일을 해도 최저시급 받기 어려운 분들이 진짜 사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의훈안.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가 열린 지 2달이나 됐는데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란 봉투법만 하더라도 이 여야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맞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것부터라도 좀 만나서 하나씩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 법안 통과되고 또 제2요구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광복절 특사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여권에서 야권의 분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걸 반대하시죠? 왜냐하면은 네. 김경수 전 지사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어요. 그 재판에서도 내내 일관되게 그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네. 지속하더니 뭐 그 교도소 들어가서도 자기는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받지 않겠다 뭐 이런 서신을 써서 외부에 보내진 않나. 네. 지금까지 언제 한번 그런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시인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권을 합니까? 그리고 뭐 정치공학적으로 복권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랬다가 나중에 김경수 전 지사가 소위 말하는 비명표를 네. 몰고 와서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됩니까? 그런 게 아까 조금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전화 연결 네. 인터뷰에서 재발등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네. 복권 얘기 하시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처음부터 사면할 때부터 사면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키웠고 그렇게 사면을 해주더니 그때 복권까지 같이 해주시던지 왜 이제 와서 복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정치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져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에 따라서 이렇게 복권을 하고 뭐 사면을 해주고 한다고 해서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해주는 것이 어떤 화합의 의미인 건지 어떤 의미로 해주는 건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야권에서 영향력이 네. 있는 정치인 한 명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은 당연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안 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국민들은 잘못하지도 않았다고 반성도 안 하는데 이거 해주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복권을 하면 계산적으로 보일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의 의견은 확실하게 해주셨고. 네. 오늘 그 송강별고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유롭게 마치네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